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 가지 내용을 주요 뉴스로 올렸습니다. 내일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포토라인에서 조사실까지 100m 동선이 모두 공개됩니다. 수사 특혜는 이제 없습니다. 수협의 이상한 대출을 JTBC가 추적했습니다. 대출해준 곳은 도이치모터스였고 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석연찮은 전후 상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논란에 이어 민주당의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당에서 감찰을 받습니다. 네, 먼저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소환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연지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점, 포토라인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언론사들은 내일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비공개로 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황제 조사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 제 뒤로 건너편으로 보이는 게 이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김 여사 역시 이곳에 내려서 내일 이 길을 따라서 사무실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여사는 이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답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내일은 이 건물 전체에 경찰 통제선도 둘러칠 계획입니다. 네, 연지한 기자가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100m 정도의 동선이 모두가 공개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특검은 내일은 이 사무실의 1층과 2층을 모두 언론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 준비한 그래픽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보셨던, 저의 뒤로 보셨던 이 1층에서부터 약 김 여사는 30m 정도를 걸어서 1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해서 2층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또 2층에서도 70여 미터를 걸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조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100m 정도의 동선이 언론에 내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김 여사가 조사를 받게 될 조사실은 4에서 5평 규모의 조사실로 12층에 위치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혐의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물어볼 내용도 그만큼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수십 쪽 분량의 질문지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의혹별로 수사를 해오던 부장검사급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김 여사와 대면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조사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핵심적인 질문만 추려서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 여사 측은 야간 조사에는 따로 동의는 하지 않을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밤 9시쯤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혜는 없다. 이게 특검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바인데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사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요. 김 여사와 특검 측 간의 어떤 티타임은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곧장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또 휴게 시간을 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불거질지 모르는 이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만 16가지입니다. 파생된 의혹들까지 합하면 이루다 세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의 조사로 다 끝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특검이 추궁할 혐의들은 무엇인가? 이 내용은 박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5가지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종호 씨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시세 조정을 공모한 혐의입니다. 명태균 씨 부탁을 받아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개입했는지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 등 고가장 신고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내일 조사가 이뤄집니다. 끝으로 특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이치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김 여사를 상대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선 이미 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는 김 여사의 육성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논의한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도 공개가 됐습니다. 남편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도이치 주식으로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 모녀가 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혐의와 의혹들이 많은 만큼 내일 하루에 김 여사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은 현재 집사 게이트를 비롯해 외유성 해외 순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속옷 저항을 벌이던 전직 대통령은 특검이 물리력 동원을 말하자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특검은 내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라는 방식을 거두어들인 건 아닙니다. 내일 김건희 피의자 소환에 일단 집중할 계획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속옷 차림에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를 거부하며 변호인과 얘기하라 했지만 특검의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재집행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에서야 변호사 선임계를 접수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여 적어도 내일까지는 체포영장 재집행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조사가 예정돼 있어 일단 여사 소환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또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혐의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게 소환의 목적인 만큼 우선 변호인과 논의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항한 것처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계속 거부하면 김 여사 조사 이후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인데 특검은 필요한 경우 기한을 연장해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체포 거부가 아니라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일 뿐이라고 전직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는 다릅니다.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멀쩡하게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 수사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옷을 벗었고 이어서 드러누운 상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영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해 집행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일 뿐 체포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교도관들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재차 언급하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 고위 관계자가 실제 현장 교도관 등을 통해 파악한 그날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일 아침 구치소 보안 담당 교도관이 특검이 오늘 오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는데 이때까지도 윤 전 대통령은 반팔과 반바지의 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특검팀이 오자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특검팀이 수용고실에서 나가 논의를 한 뒤 돌아왔더니 윤 전 대통령이 아까와 달리 속옷 차림이었고 곧이어 바닥에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특검팀이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특검의 바디캠뿐만 아니라 구치소 안의 CCTV에도 모두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너무 민망스러운 일 아니냐며 원래는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CCTV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수협의 수상한 대출 의혹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이 의혹에도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그 시기가 주가 조작 판결로 도이치모터스가 휘청이던 2023년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으로 번지며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이 큰 힘이 돼준 셈입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관위는 2023년 1월 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쥔 조합장 5명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 회장을 해경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3년 3월 노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협은행이 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대출은 수협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2023년 3월 24일 실행됐습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아무런 거래 관계도 없던 수협은행이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한 전직 수협은행 관계자는 JTBC에 실질적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승인한 전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는 당시 수협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대출 관련 의견서도 입수했습니다.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고 재무 안정성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는데 권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토를 갖다가 하긴 했죠, 내부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었고. 뒤이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에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자회사 등에 지난 2년 동안 대출해준 돈이 648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45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늘어난 도이치모터스의 차입금 678억 원 중 3분의 1을 수협에서 대준 겁니다. 수협이 막대한 신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수협 회장에 대한 성매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수협 회장, 경찰, 그리고 김건희 씨 등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의 성접대 수사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퇴임한 해양경찰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성접대 의혹을 해경이 무혐의 처리했을 때 청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취재기자의 설명을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퇴임한 김모 전 해양경찰청장이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3년 1월 취임했습니다. 선관위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해경에 수사 의뢰했던 시점입니다. 해경은 수사 6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를 맡은 해경 수사관이 돌연 지역 파출소로 발령나면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직인 수협 자문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매달 250만 원씩 봉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청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고 수사관 인사 역시 관여하지 않는다며 수협중앙회장 무혐의와 수협중앙회 재취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노 회장이 해경 수사를 받게 된 2023년도부터 매년 퇴직 해경 고위 간부를 자문위원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노 회장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받았던 수협 조합장 3명도 수협 간부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들 3명이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수협은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수협 비상임이사, 노량진 시장 비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들 모두 호텔방에 들어간 건 맞지만 성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노 회장과 함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 취임 이전에도 해양경찰 퇴직자를 위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수협 회장 성매매 무혐의부터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상한 대출까지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도이치모터스에 대출해줬다는 100억 원, 2023년이죠. 네. 이거 특혜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특혜 대출이라고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수협은행 전 현직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금융권 인사를 취재했습니다. 예. 그중에 한 통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전직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입니다. 저희에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되묻다가 대출의 형태가 어떤지 담보는 잡혀 있는지 묻고요. 저희가 100억 원을 담보나 지급 보증도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줬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 내줄 순 없다는 취지의 답변인 겁니다. 오직 신용만 믿고 100억 원을 내준 셈이라 도이치모터스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 돈을 갚지 못하면 수협 입장에선 대신 받아낼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떼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요. 이런 대출이 당시에 실행됐는지 자신은 몰랐다. 제대로 된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담보 100억 원 신용 대출에 이어서 수협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들에 내준 대출이 총 548억 원에 이릅니다. 합하면 648억 원이죠. 이것 역시 상당 부분이 신용 대출입니다. 예. 수협의 해명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법 리스크는 대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나 정권과의 연관성 등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은행 고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갖고 있던 리스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사법 리스크였다는 점입니다. 이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대출을 실행한 건지가 중요한데 수협은행의 공식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수협은행은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 영업 당시 작성된 영업적 의견서를 봐도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등 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대출을 실행한 수협은행 지점장이 우리가 먼저 제안한 대출이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 사법 리스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답을 한 건데 절차에 맞는 대출 영업과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사건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단 한마디도 의견서에 적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당시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의 지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 주가 조작 기업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던 도이치모터스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주가 조작 혐의 유죄가 줄줄이 선고되는데도 2년에 걸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계속해준 겁니다. 특히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이 대출이 이뤄졌다면 그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수협 중앙회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소문은 올 초부터 관가에 돌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노동진 수협회장의 수상한 성접대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취재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 취재도 계속돼야 될 것 같군요. 네, 더 예. 취재해서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노인 학대까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별다른 불이익 없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가 행정처분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14억 4천만 원 넘게 부당하게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이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예상 업무정지 일수는 104일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탓에 요양원은 계속 운영 중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5월 경기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 요양원에서 노인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남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어르신의 손발을 침대에 묶어놓고 가족에 알리지 않거나 기저귀를 깔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게 조사 결과였습니다. 발목을 묶어서 쭉 해서 기록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양주시는 2달 넘게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인정되면 지자체는 시설 업무 정지 최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장은 늦어진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가 행정처분을 미루는 동안 요양원의 운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의혹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과천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사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12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 조치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은 이듬해 3월 이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며 출국을 시도한 게 도피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민영 특검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며 윗선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외교부가 인사 절차를 밟는 과정에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 특검보는 당시 실무자 등 조사를 통해 출국 금지 해제와 인사 검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며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엔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 도피와 직권 남용 혐의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 관련 지시나 보고를 받았다는 구체적 진술이 확인된 분들이 대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법무부 과천청사를 압수수색하며 이틀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선동했다는 비판을 넘어 범죄로까지 소명될 것인지 경찰 수사에 달렸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교회 출입구를 빠져나옵니다. 9시간 넘게 압수수색하셨는데 혹시 뭐 휴대폰이랑 컴퓨터 자료 말고 또 확보하신 게 있으십니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목사 정광훈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정광훈 씨는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가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서부지법으로 서둘러 이동하라 부추겼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야, 총살. 이 발언 직후 집회 참가자들은 서부지법 일대로 모여들었고 다음 날 새벽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이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그중에는 교회에서 활동한 전도사 직함을 사용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 씨는 돌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요, 그날 그 서부지법에 가서 연설하면 할 때 절대로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그다음에 폭력하지 마라. 경고하고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연설 끝나고 왔고. 오늘도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이 서부 사태의 진입 사건은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왜 거기에 진입을 했는지 난 전혀 모른다고. 경찰은 전 씨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주도한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장소는 본회의장이었고 스마트폰 화면이 취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주문을 넣는 모습, 계좌 명의자인 보좌관 이름도 포착됐습니다. 이 의원은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상 아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식거래 앱에서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고 네이버 주식 주문을 넣기도 합니다. 이 주식 계좌 주인 이름 이 의원이 아닌 차모 씨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 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보도 4시간여 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주인인 차 씨는 의원님이 헷갈려 내 전화기를 잘못 들고 가 주식 거래창을 봤을 뿐이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SNS에 올린 그 정보입니다. 제가 조사하면 밝혀질 거예요.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1년 전에도 같은 예, 맞습니다. 당장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좌관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들고 갔다가 주식창을 열어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자분은 그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특히 지난해 이 의원으로 추정되는 한 국회의원이 들여다보는 차모 씨 명의 주식 계좌 화면이 보도되기도 한 상황.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을 예고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빠르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가뜩이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를 놓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데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서 즉각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루 살피겠습니다. 당내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그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발표할 그럴 것이다라고. 민주당이 오늘도 거듭 여론을 두루 살펴 빠르게 결론 내겠다고 한 것.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입니다. 앞으로 종목당 50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계획에 개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코스피 5천이고 행동은 코스피 2천을 향하고 있다. 대실망, 분노, 격앙된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시 계엄령이란 말까지 나올 만큼 여론이 안 좋은 와중 터진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투자 의혹에 민주당은 당혹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니까. 차명 투자 여부, 자금 출처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착된 화면에는 네이버, LG CNS 종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정부는 이들 기업이 포함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발표했습니다. 이 의원은 AI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 자리도 맡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은 물론 가족이 소유한 주식도 없다고 신고해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백화점 내부를 수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백화점에 폭약을 설치해놨다는 협박글에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건데요.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잠시만요. 경찰들은 빠른 걸음으로 백화점을 에워쌉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길은 모두 막혔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작성자는
오후 3시에 폭파되도록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백화점을 이용했던 시민들과 직원들이 대피해 있고 제 뒤쪽으로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측은 건물 3개 동에 있던 시민과 직원 총 4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시민들은 한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막 소름 무서운 거야 지금. 근데 진짜 폭발을 하면 갑자기 급하게 대피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불 났다고 말씀하셔서 내려와 보니까 다른 상황인 것 같아서 경찰 특공대까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동원된 경찰과 소방 인력만 4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채 소동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과 공권력에 큰 피해를 준 협박글 작성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협박글 작성자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2시간 간격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명은 연인 관계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업무상 지인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2건의 살인 사건이 각기 다른 이유로 발생했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찾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다리 위에 순찰차가 줄지어 서 있고 가운데 멈춰선 검정 승용차를 경찰이 수색합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50대 남성 운전자가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남성을 구조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주탑에서 세우고 앞바퀴 캐고 세우고 내려서 바로 뛰어내립니다. 올라가서 망설임도 없이. 그런데 이 남성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사건 당일 오후 1시쯤 경남 김해안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귄 연인 관계로 최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차가 와가지고 문에 땄을 거예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사람 쓰고 있었고. 곧장 창원으로 이동한 남성은 오후 3시쯤 또 다른 50대 여성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남성은 이 여성과는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남성은 두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가족에게 연락해 집에 남긴 유서를 확인하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고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2건의 살인 사건이 각각 다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세대에 대한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허리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이 열이 나거나 의식이 저하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1명은 숨졌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황색 포도알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입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주사로 허리 통증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늘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수술하는 게 아니고 시술이더라고, 시술. 누워가지고 허리에다가 컴퓨터 보면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 병원에서 허리 통증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이 두통과 고열,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현재 입원 중인 환자 5명 중 2명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환자를 포함해 7명의 혈액이나 뇌 척수액에서 황색 포도알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감염병에 해당되진 않지만 혈액 등 몸속으로 들어갔을 땐 심각한 감염 증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리 깊숙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균이 깊숙이 침투를 해서 거기서 증식을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의료진과 병원 내부 곳곳에서 검체 62건을 확보해 조사했더니 의료진에서 3건, 병원에서 13건의 황색 포도알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균이 환자들의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전자를 분석 중입니다. 감염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269명이 같은 시술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시술 뒤 열과 통증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환자와 역학조사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치과 의사와 유명 교수 등 고소득자 10명이 고가의 위스키를 밀수입해 관세를 포탈하다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무려 52억 원어치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치과병원 창고에 위스키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 병원 의사 A씨는 위스키 등 3억 원어치를 600차례 넘게 해외에서 사들이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했습니다. 그중 180병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세금은 4억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병당 수천만 원짜리 초고가 위스키를 유리 제품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3억 원어치를 밀수해 세금 8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 C씨도 위스키 4,500만 원어치를 해외 직구하면서 금액을 낮게 신고해 세금 4천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관세청은 일부 고소득자 동호회에서 밀수한 위스키를 소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기업 대표와 의사, 대학 교수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5년간 밀수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한 위스키는 5,400여 병, 시가 52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는 국내에서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등 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위스키를 구매한 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하였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이렇게 반입한 위스키에 이윤을 붙여 국내에서 재판매하여 1,000만 원짜리 위스키엔 관세, 주세 등 1,5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붙는데 이걸 피하려고 꼼수를 쓰다 걸린 겁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한산한 바다를 찾는다며 공식 해수욕장이 아닌 미지정 해변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정 해변에서 최근 3년간 39명, 올해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조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해변입니다. 가족끼리 온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꽤 먼 바다까지 나가 스노클링도 합니다. 영락 없는 해수욕장 같지만 아닙니다. 해수욕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지정 해변으로 불립니다. 바닷가 입구에 물놀이 구역이 아니므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물놀이객이 파라솔이나 물놀이 용품을 빌리는 가격표가 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마을에 입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 요원이나 수영 한계선은 없습니다. 앞에서 보면 더 멀리 나갈 게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지정 해변은 해수욕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시설을 갖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막기도 빠르게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 속초에서 20대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역시 미지정 해변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동해안에서만 미지정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 등으로 39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도 벌써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지정 해변에 가는 게 불법은 아니어서 해경이나 지자체가 막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명구조원이 없는 데니까 들어가지 마시라, 구명조끼를 하시라 이렇게 계속 홍보만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지정 해변에서 피서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추락 사고 뒤 방치됐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20살 군인의 죽음.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이 끝이 아닙니다. 김도현 일병 사망 당시 부하들을 인솔했어야 할 현장 지휘관은 할 일이 있다며 차에 남았습니다. 무엇을 했나 봤더니 게임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도현 일병 사망 당시 현장 책임자는 홍모 중사였습니다. 부하들을 훈련 지역인 산에 올려보내면서 자신은 할 일이 있다며 차에 남았습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수사령부에서는 통화도 여러 통화 이쪽 저쪽 했었고
그다음에 게임도 하고 있었던 걸 포렌식으로 다 했다고 저희 유가족들한테 설명을 해줬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김일병은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졌고 크게 다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홍 중사는 119 신고보다 내부 보고가 먼저라고 지시합니다. 부대에서 전화 보고를 받은 임모 소대장은 김일병을 추궁하고 조롱하는 등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최초 실종 인지 뒤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군 헬기가 왔다가 돌아가는 등 우왕좌왕했고 김일병은 5시간 가까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숨지지 않아도 될 부하가 숨졌지만 이 보고 계통 누구도 김일병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죄송하다 사과한 적 없고요. 제 아들이 잃었습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대 대표로 장례식장을 찾은 중대장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서두르지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떳떳하게 저는 군생활을 제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JTBC는 지휘관들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육군을 통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모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게 꿈이라던 20살 청년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가족은 더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군 밖에서 사고가 나면 즉각 119에 신고하도록 원칙을 만들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한 이주 노동자를 보고 대통령도 야만적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관리자가 노동자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린 건데요.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 비살 씨. 경기 안산의 한 금속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사장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일하다가 조금 실수해서 신발로 때렸어요. 사장님이 소리 지르고. 하지만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데 사장이 관련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안 가려면 알아. 그 불법 체류해. 안 가려면 불법 체류해라고 사인 못 해주니까. 요구가 계속되자 회사는 일도 월급도 심지어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 비켜. 지금 일하는 월급 없어. 월급 없으니까 일하라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밥 샀어요. 돈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현장 관리자는 뜨거운 커피를 비샬의 얼굴에 붓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가면 먹는 뜨거운 커피 제 얼굴에 버렸어요. 비샬은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나쁜 의사 대한 몰라요. 네팔에서 이거 다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올해 101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통계를 집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20년 65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새 3배 이상 뛴 겁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괴롭힘 신고도 11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반 동안 신고된 전체 826건 중 검찰 송치나 과태료 등 조치된 경우는 약 8%, 대부분이 취하나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아예 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희상 의원은 위반 없음이 괴롭힘이 없었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니라며 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통계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를 쉽게 신고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괴롭힘 통계 역시 빙산의 일각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자기 삶을 거의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게 두려워서 참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JTBC 강희연입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27.1도로 1994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더운 7월이었습니다. 때문에 더위에 약한 시금치나 상추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폭염이 우리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8월은 더 걱정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보쌈집을 운영하는 임종우 씨는 요즘 하루하루 반찬 올리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한 달 새 상추, 배추 같은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섭니다. 시장에서 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걸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 콩나물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죠. 음식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지난달 역대급 무더위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시금치가 전달보다 80% 가까이 뛰었고 열무와 상추 등 다른 채소들도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수박이 1년 전보다 약 21% 상승했고 국민 생선 고등어는 약 13% 비싸게 팔렸습니다. 여기다 최근 풀린 소비 쿠폰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한우 가격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두 달째 2%대를 유지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는 치솟은 겁니다. 연초부터 들썩거렸던 가공식품 물가는 마트 할인 행사 등으로 전달보단 낮아졌지만 빵, 커피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여전히 4%대를 기록했습니다. 외식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었고 그리고 인건비 등도 인상되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식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이런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집중호우와 폭염이 겹친 이달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박 등 날씨 영향을 크게 받은 농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배추 방출 규모는 전달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한항공이 국내 대형 항공사론 처음으로 다음 달 프리미엄석을 도입합니다. 비즈니스석보단 싼 가격에 더 쾌적한 좌석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코노미석의 간격은 더 좁아져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릴 걸로 예상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보잉 777-300ER 기종 11대를 개조해 프리미엄석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비즈니스석과 일반석의 중간석을 새로 만든 겁니다. 일반석보단 공간이 1.5배 더 넓은 대신 가격은 110% 비쌉니다. 비즈니스석처럼 다리 받침대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석은 242 배열로 기내식도 비즈니스석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프리미엄석 40석이 생기면서 기존 1등석은 사라지고 일반석이 늘어나 총 37명이 더 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간 확보를 위해 이코노미석 간 너비는 전보다 줄어듭니다. 기존 333 배열이 343으로 바뀌면서 46cm이던 좌석 간 간격은 2.6cm 정도 좁아지는 겁니다. 이미 미국 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 글로벌 대형 항공사들은 프리미엄석 도입을 시도했는데 좌석당 단가가 올라가며 대부분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343이라는 자리가 그 4 자리가 조금 많이 이동하시는데도 불편할 것 같고 장거리는 좀 도입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을 승인할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40개 노선에 대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정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3천억 원을 투입해 기내 인테리어를 교체한 대규모 투자로 고객 선택지가 늘어났다며 다수의 글로벌 항공사가 도입한 좌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프리미엄석은 우선 중단거리 노선으로 시작해 미국, 유럽 등 장거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한인 대학생이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시민단체와 현지 언론의 강한 압박에 이례적으로 풀려나긴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며 함정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 단속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고연수 씨가 풀려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구금된 지 나흘 만입니다. I just wish for everyone to be safe. Me, my family, everyone who supports me to be safe, and then our hopes to be told and heard. 고 씨는 대한성공의 김기리 신부 딸로 동반가족 자격 종교 비자를 받아 현지 대학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김 신부가 교구를 옮긴 것을 핑계로 고 씨에게 비자 심사를 받으라고 불러들인 뒤 영장도 없이 기습 체포했습니다.
공공장소인 법원 청사에선 이민자 체포에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며 함정 단속을 한 겁니다. 다행히 고 씨는 종교계와 지역사회의 항의 시위와 함께 현지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동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억류된 김태흥 씨 사연은 더 황당합니다. 영주권자로 35년 동안 살아왔지만 왜 잡혔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 접견마저 막혔습니다. 엄마가 지금 이민국 오피스에 들어가 있는데 엄마 연락이 없어요. 오피스 들어가고 엄마 연락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무차별 단속은 최근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민 당국은 연내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1일 추방 할당량을 최근 3천 명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방은 불법 체류자나 범죄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이지만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체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1월 대비 이미 8배 넘게 늘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네,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괴감이 든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최연수 기자가 현장 취재 중입니다. 일단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고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뒤에 있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MBC 대주주였던 박문진 이사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 장합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7시간 30분 동안 토론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런 독소 조항들을 이 방송법안에 지금 넣어놨다고요. 잘 아시니까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현우 의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갈수록 힘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운을 듬뿍 느꼈습니다. 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오늘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진보 야당들이 힘을 보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네,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맞춰서 필리버스터도 오늘 자정에 종료가 됩니다. 여당은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곧바로 표결에 붙여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오늘 방송법 개정안, 남은 방송법 개정안 2개와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8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위헌 법률 심판 청구 등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범여권 의석만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도 그리고 처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당내에서도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시한부 토론이다.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연수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몇몇 시청자들이 부정적일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비하인드를 만든 주인공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정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내란 타령 지겹다. 자, 누구 말이냐? 바로 직전에 봤었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발언입니다. 자, 필리버스터 첫날인 어제 첫 주자로 나섰는데 자,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언제까지 계엄, 내란 타령을 할 것이냐?
뭐 지겹지 않느냐,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은 창피한 줄 알아라 이렇게 훈계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자, 현직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인데 그것도 본회의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본회의장에서 내란 사태 종식 노력에 대해서 지겹다 발언을 한 건데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말만 나오면 윤석열, 계엄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걸로 언제까지 울거드실 겁니까? 그걸로 언제까지 이 나라를 여러분들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하실 겁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신동욱 의원 주장대로면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내란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반대해 오다가 정권 교체가 된 뒤에 특검이 통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뒤늦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전직 대통령이 속옷 저항하고 있고 수사나 재판 일절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면 수사나 재판도 하지 말자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겹다고 말하기에는 사실상 제대로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반론도 있는 것이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일절의 사과나 반성 보이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는 속옷만 입고 급기야 속옷만 입고 저항하는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전술까지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신동욱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제 계엄이나 내란 타령은 지겨우니까 그만하자. 여당은 언제까지 이것을 우려먹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르다,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신동욱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 친윤계입니다. 자, 그래서 내란 타령이 지겹다라는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건데 예. 자, 앞서서 지난 1월 달이었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 폭동은 폭동이지만 그 정치적인 맥락을 따져봐야 된다라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한 뒤에는 어제였었죠. 자, 전한길 씨도 맞는 말을 한다 이렇게 두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12월 3일 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갔음에도 정작 그 해제 표결에는 불참해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시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대부분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정작 표결을 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의혹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도 수사 중이잖아요. 그날 밤에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동욱 의원은 지도부와 들어오라 촉구하는 그런 통화를 하다 놓쳤다 해명을 했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예. 더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우리 당의 문제가 되겠다. 전화를 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리신 거예요. 자, 다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7일이죠. 본인이 직접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도 당시 표결에 참여했었는데 출석을 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하자 지겹다. 민주화 이후의 첫 계엄 선포고 불법 계엄이었잖아요.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회복을 위해서는 지겨울 틈이 없을 것 같고 그만할 수도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눈웃음 표시. 갈매기 이모티콘이죠.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면 요청하는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오늘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었죠.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도중에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같이 사면 촉구하는 사면 대상 명단을 보내는 저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앞서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눈웃음. 그러자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다. 다시 한번 눈웃음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아주 친근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어제 본회의장에서 사진 찍히는 의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한다면서 강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주장과 이 장면이 배치된다는 논란이 커지는 건데 그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앞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대해놓고 뒤에서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책상 밑에서는 사면을 먼저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야, 이게 당 체면이 도대체 무엇가 되는 것이냐. 자, 그다음에 여권에서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대통령실에서는 사면 관련해서는 정치인 사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정치인들 모습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 앞뒤다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이성대 기자가 준비해 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과 작별한 손흥민 선수가 방금 전 미국 LA로 출국했습니다. LAFC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건데요. LAFC가 미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고액인 360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내걸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홍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엔 축구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토트넘과 고별 경기에서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은 이번엔 밝았습니다. 공항까지 나온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줬습니다. 팬들은 축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손흥민의 다음을 응원했습니다. 토트넘과 작별하자마자 손흥민의 이적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번 출국은 미국 LAFC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제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스포츠 전문 ESPN은 미국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계약이 발표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LAFC가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고 플레이오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LAFC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15팀 중에서 6위입니다. 7위와 와일드카드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에 들었지만 홈 어드밴티지를 받으려면 4위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LA에 30만 명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어서 마케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이적료에 반영됐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의 이적료가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360억 원 정도라며 미국 프로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봉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상위 선수 3명 안에 들 정도로 높은 금액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오늘 프로야구에선 이 선수에게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부상을 털고 2달여 만에 복귀한 기아 김도영 선수는 롯데전의 3번 타자 3루수로 나섰는데요. 더 이상 뒤돌아볼 여유가 없는 기아, 김도영의 오늘은 어땠을까요? 최승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오른쪽 허벅지에 이상을 느끼고 손을 들어 올리는 김도영. 다시 돌아오기까지 2달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올해는 뛸만 하면 부상의 덫에 턱턱 걸리곤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개막전 첫 안타를 친 뒤에도 왼쪽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겨 이탈했습니다. 이때도 한 달이 지나서야 복귀했습니다. 지난 시즌 30홈런 30도루 대기록에 역대 단일 시즌 최다 득점의 MVP까지. 그래도 올해 김도영이 더 강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올 시즌은 경기에 나선 시간보다 부상 이후 재활 시간이 길었습니다. 팬들은 건강하게 다시 뛰는 김도영을 기다려왔습니다. 다만 지금 기아에 갈 길은 바쁩니다. 지난달에는 7연패를 당하며 한 달 사이에 2위에서 7위까지 순위가 추락했습니다. 힘겨운 순위 싸움 끝 5위로 올라선 기아는 롯데전에서 3번 타자 3루수로 김도영을 내세웠습니다. 기아는 1회 김선빈이 2루타로 찬스를 만들며 출발했습니다. 김도영은 롯데 투수 감보아와 맞선 첫 타석에선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롯데와 기아의 대결은 감보아와 내일의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에이스답게 초반부터 삼진을 잡으며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게 2년 전 키움 안호진 선수의 마지막 등판이었습니다. 이후 팔꿈치 수술을 받고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해왔죠. 다음 달 소집 해제되면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황당한 어깨 부상으로 또 한 번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안호진은 팀의 연습 경기에 등판했는데
진 팀에 속해 벌칙으로 별도의 수비 훈련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오른쪽 어깨 인대를 다치고 말았는데요. 검진 결과 수술 이후 1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추가 훈련을 시킨 코치는 결국 구단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광주FC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경기 때의 사진입니다. 원정 응원으로 온 중국 산둥 팬들이 광주의 아픔을 조롱하듯이 전두환 씨 사진을 들어 올렸죠. 이 논란이 불거진 뒤 곧바로 이어졌던 울산 HD와의 경기는 시작 2시간 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에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뒤늦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산둥의 갑작스러운 기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 2년간 AFC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나서는 걸 금지시켰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재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을 물게 했고 더불어 챔피언스 리그 대회 출전으로 벌어들인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억 원까지 반환한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 년 전인 2024년 7월 20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부 보안청사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진행됐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사 시간입니다. 그날 조사는 오후 1시 30분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 20분에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난 내일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밤에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막판까지 조사 시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려 합니다. 특혜성 조사 때는 새벽까지 임하더니 1년 사이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가? 여전히 특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은 시간당 7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경기도에 최고 120mm 이상, 충청 100mm,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광주 31도에 그치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